안녕하세요. 한나TV의 한나쌤입니다. 자, 오늘 배울 내용은 정말 다소 이제 열받는 부분. 우리가 일제강점기 때 독립운동을 했던 그런 부분. 정말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꼭 외워야 되고 중요한 그런 부분입니다. 근데 다소 학생들이 뭐 이렇게 많이 물어볼 때 근현대사에서 가장 어려운 부분을 독립운동 단체 외우는 걸 가장 어려워해요. 그리고 1920년대는 차라리 이제 20년대 우리가 뭐 서로군전서, 북로군전서 뭐 이런 식으로 홍봉도, 뭐 봉오동전투 이런 부분을 좀 잘 알면서 1910년대는 특히 어려워합니다. 그건 우리가 공부를 할 때 1910년도는 좀 중요하지 않다고 좀 빼먹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시험에 문제가 나오면 어렵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오늘 배울 내용이 바로 1910년대고요. 1910년대의 독립운동 단체는 우리나라 독립운동 기지의 시초입니다. 시작이고 정말 어려운 시기 때 탄압을 당해가면서 만들어 온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 대단하다. 그때 그렇게 초석을 쌓았기 때문에 우리의 그런 독립운동이 이어질 수 있었구나 하면서 참 고마우신 분들이다. 고마운 단체다. 이렇게 생각하면서 뭐 이렇게 많아 짜증나 외우기 싫어 이런 마음보다 고맙다는 마음으로 좀 더 열심히 공부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3.1운동 공부하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로 자연스럽게 이어질 겁니다. 자, 오늘은 바로 43강 진도를 나갈게요. 3.1운동과 대한민국 임시정부. 대한민국 임시정부. 근데 이제 3.1운동을 배우기 전에 그 전에 배경이 될 수 있는 1910년대에 그런 국내외 비밀 결사단체, 국내외 독립운동 단체에 대해서 배울 건데요. 1910년대는 독립운동 국내에서 할 수 있었을까요? 없었을까요? 어려웠죠. 무단 통치로 강압적으로 무조건 때리고 태형이 가능하고 직결 심판 이러니까 제대로 이루어질 수가 없었고 독립운동 비밀단체가 있었지만 성과가 없었습니다. 국내에서는 안 되고 국외로 나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죠. 자, 어쨌든 국내에 있었기 때문에 그래도 우리가 좀 알아볼게요. 교재 249페이지에 나옵니다. 자, 아시겠지만 우리 친구와 함께 한국사 2주 패스, 고급 2주 패스. 자, 249페이지를 펴시고요. 자, 독립의군부와 대한광복회 두 개의 단체가 있습니다. 두 개니까 우리 외워주자고요. 독립의군부 1912년에 결성된 건데 독립의군부는요. 어떤 특징이 있냐면 조금 보수적인 성격이 있어요. 고종의 비밀 지령으로 만들어진 단체입니다. 임병찬 동그라미 해주시고요. 복벽주의 별표해주세요. 복벽주의라는 건 다소 보수적인 단체다. 과거로 돌아가려는, 그러니까 왕정체제로 돌아가려는 시기다. 그러니까 이제 나라를 되찾고 임금을 다시 올리려는, 고종이 강제 퇴위됐잖아요. 그래서 임금을 다시 세우겠다. 그런 거를 이제 고종이 그런 식으로 이제 만든 거죠. 그래서 복벽주의가 그런 식이고, 의병전쟁을 준비했다. 조선총독부에 국권 반환 요구서를 발송했지만 결국 그 조직이 발각되고 해체되고 성과를 이루지 못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그래도 고종을 다시 올리려고 했던 그러한 움직임이 있었다. 그게 독립의군부입니다. 이걸 어떤 식으로 외우면 좀 쉬울까요? 우리가 주로 왕을 군주라고도 생각하잖아요. 왕, 군주. 군주를 다시 세우자. 그래서 군주의 군자를 생각해서 의군부. 군주를 다시 올리자. 군부. 뭐 이렇게 좀 어떨까? 그 밑에 대한광복회는 1915년에 만들어진 건데요. 박상진과 김좌진 여기 나옵니다. 그 김좌진은 그 전부터 이런 독립운동 단체를 만들었고, 이 김좌진은 나중에 뒤로 넘어와가지고는 이제 김좌진이 이제 그런 북로군정서를 만들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청산리대첩하고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김좌진 나오는구나. 김좌진, 박상진은 대한광복회는요. 공화정 체제를 중요시했어요. 공화정 체제를 주장했다. 그러니까 왕을 올리는 그런 건 아니지만 공화정체의 그런 독립 국민국가, 그러니까 공화정을 주장했다는 소리고요. 그 밑에 독립군 기지 건설, 무관학교 설립 추진. 이 무관학교가 나중에 이제 신흥 무관학교 이런 식으로 만들어집니다. 자, 그래서 독립에 필요한 군자금을 모집하고 친일 보호들을 처단하기도 했다라는 거. 그래서 두 개의 단체가 있었다.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그러니까 이름이 좀 비슷비슷해요. 독립 아니면은 광복이 들어가요. 그래서 좀 헷갈리는데 독립의군부, 대한광복회, 독대 이렇게 외워주시면 어떨까? 자, 그 다음에 이제 밑으로 넘어갈게요. 이제 국외 독립기지인데요. 여기는 지도로 외우셔야 돼요. 249쪽에 있는 내용을 한번 읽어보시되
지도로 공부하셔야 됩니다. 왜냐면 이제 시험 문제는 지도로 나오고 우리가 지도를 외움으로써 위치도 같이 외워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요거를 공부할 때 서간도, 북간도, 남만주 이렇게 공부해봤자 감이 안 와요. 남만주가 어디고 서간도가 어디지? 잘 모르거든요. 근데 그렇게 공부했는데 지도로 문제가 나오면 지도상에서 모르면 틀리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지도로 이제 공부를 해보도록 할까요? 자, 그러면은 제가 이걸 그릴까 하다가 교재에 너무 잘 나와 있기 때문에 만주와 연해주의 독립운동 기지건설 여기 한번 살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쪽으로. 이쪽으로. 자, 보시면요. 여기가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만주 지역이라고 크게 보는데, 요 만주 지역에서 우리나라 백두산 쪽부터 해가지고 두만강 그쪽, 요쪽 라인을 이제 간도라고 합니다. 간도. 그런데 이제 여기서 이제, 먼저, 서간도부터 살펴보도록 할게요. 서간도. 신흥 써있는 여기 삼원보 보이시죠? 삼원보, 여기. 삼원보에 동그라미 해주세요. 삼원보 동그라미. 중요합니다. 우리 독립운동기지 1910년대로 공부할 때 삼원보 빼먹으면 안 돼요. 삼원보 동그라미 해놓으시고 여기가 바로 서간도입니다. 그러니까 간도의 서쪽이란 소리예요. 요쪽 백두산 일대가 간도 지역이라고 했었는데 간도에서 서간도 그리고 그 옆에 위쪽 그 두만강 쪽은 이제 북간도 뭐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이 서간도 쪽에다가 삼원보 밑에다 가로치고 서간도라고 써놓으시면 어떨까요? 삼원보 밑에 서간도라고 쓰시고 여기에 있는 단체는 그 위에 네모 박스 있죠? 경학사 동그라미, 경학사에서 부민단으로 화살표. 경학사가 나중에 없어져서 부민단으로 이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경학사가 해체되고 부민단으로 이어진 거기 때문에 경학사가 부민단으로 넘어간 거다. 경학사 동그라미, 그게 나중에 부민단이 된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한족회 있었고요. 서로군정서, 요거 별표해주세요. 서로군정서 별표. 서로군정서 들어봤죠? 홍범도의 봉오동 전투가 서로군정서에서 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어지는 거니까 서로군정서 중요합니다. 서로군정서 별표. 그리고 이 삼원보에는요, 신민회의 그런 일원들이 여기로 이어졌어요. 사실 그 경학사나 뭐 이런 사람들, 그 서로 이 부민단 이런 쪽 일원들이 원래 신민회의 요원들이었어요. 신민회는요, 신흥제 들어가는 걸 많이 만듭니다. 신흥무관학교, 신흥강습소, 신민회가 만든 거예요. 신신 라임이 딱딱 맞죠? 신민회, 신흥강습소, 신민회, 신흥무관학교 이렇게 공부하시면 좋아요. 신흥 동그라미 넣고 신민회라고 좀 써놓으세요. 신민회 일원들이 만든 거다. 그래서 무관학교, 군사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독립운동 그런 단체, 독립운동 활동을 할 수 있는 신흥강습소가 신흥무관학교로 또 이어집니다. 그러니까 이게 따로따로 동시에 존재했던 게 아니에요. 신흥강습소가 화살표 신흥무관학교로 이어진 거니까 같다고 생각하면 돼. 같은 줄기야. 이름만 바뀐 거다. 신흥 똑같죠? 3원부는 그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여기 서간도. 그 다음에 이제 용정으로 넘어갑시다. 용정. 자, 용정 동그라미 용정. 용정 쪽은 어디라고 하냐면 여기가 조금 두만강 쪽이잖아요. 좀 북쪽이다 해서 북간도라고 했습니다. 용정 쪽은 북간도. 여기가 바로 명동학교 있죠. 바로 우리가 유명한, 우리가 사랑하는 시인 윤동주가 명동학교 출신이잖아요. 북간도 출신. 여기가 윤동주가 태어난 곳이에요. 용정. 옌길, 뭐 요쪽. 자, 그래서 이제 용정, 옌길 요쪽이 북강도라고 좀 써놓으시고요. 용정, 옌길. 아무튼 여기가 북간도고, 명동학교 서전서수 너무 중요합니다. 서전서수 명동학교. 서전서수 명동학교는 이러한 그런 독립운동을 고취시키는 그런 교육을 시켰던, 민족 교육을 시켰던 학교예요. 우리의 민족의 그런 자긍심, 우리의 역사 이런 것들 공부시켰던 것이죠. 서전서수 명동학교. 그리고 이쪽 북간도에는요, 뭐가 있냐면 이제 대한국민회가 있습니다. 북간도에 대한국민회. 그리고 대한국민회도 있지만 그 위에 북간도 위쪽에 보면 증광단이라고 있죠. 증광단 동그라미 여기. 증광단. 여기도 북간도입니다. 증광단 매우 중요해요. 증광단 별표. 증강단은 왜 중요하냐면 우리가 이 부분은 그 전에 공부 많이 안 했을 수도 있는데 3.1운동 전에 1년 전에 이미 증강단에서 무호 독립선언서를 발표했습니다. 그것이 영향을 받아가지고 도쿄에서 이런 조선 청년 독립단이 28 독립선언을 했고 우리가 깨달은 거야. 국내에서. 아니 해외에서도 독립선언문을 이렇게 발표하는데 왜 우리가 국내에서 발표를 못하는 겁니까? 그래서 이제 자극이 돼서 3.1운동 독립선언서를 발표할 수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국내에서 그런 독립선언문을 발표하기 전에 이미 증강단에서 한 번 있었고 그 다음에 도쿄에서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전에 배경이 돼요. 3.1운동의 배경이 되는 그런 단체들의 독립선언문 발표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증강단 별표 이따가 필기할 건데 모 독립선언을 한 것으로 유명하고요. 그 다음에 이 증강단은요, 옆에 북로군정서 사관 양성소라고 써있죠. 증강단에서 가까워요, 심리평이. 그래서 이 증강단에 있는 증강단의 일원들이 다 여기 북로군정서로 다 흡수가 됩니다. 증강단이 북로군정서가 되는 거예요. 아까 부민단이 서로군정서가 되는 거고, 그래서 그렇게 좀 이어지는 거라는 거. 증강단 화살표, 북로군정서 동그라미 해주세요. 이 북로군정서는 누굽니까? 나중에 김자진 나오죠. 북로군정서는 이제 김자진. 자, 그래서 이제 증강단 북로군정서 했고, 자, 그 다음에 밑에 블라디보스토크라고 써 있습니다.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라고 써놓으세요. 블라디보스토크라고 하면은 뭐지? 모를 수도 있는데, 연해주 많이 나옵니다. 블라디보스토크가 연해주예요. 연해주는 뭐가 있냐면 성명에 건어패가 있는데 시험에는 건어패가 많이 나옵니다. 건어패 동그라미. 대한광복군 정부, 임시정부가 있었어요. 연해주에 대한광복군 정부라는 우리 정부가 있었고 밑에 대한국민의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둘 중에서는 사실 대한국민의회가 더 시험에 잘 나오긴 해요. 대한국민의회 별표. 이거 두 개 임시정부예요. 대한광복군 정부, 대한국민의회라는 그런 독립운동을 하는 임시정부가 있었다. 그리고 하나 빼먹었네요. 위에 밀산에 한흥동, 밀산에 맨 위쪽이 있죠. 맨 위에. 신카이오 위쪽에 밀산의 한흥동이라고 이상설이 만들었던 한흥동 독립운동 기지입니다. 한흥동. 그래서 한흥동 정도까지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밀산의 한흥동. 매우 중요해요. 자, 그래서 요렇게 좀 외워주시면 되는데, 일단 파란색으로 되어 있는 거 단체를 좀 외우세요. 3원보에서는 경학사, 부민단, 서로군정서. 외우기 힘들 거란 거 압니다. 그래도 좀 암기해주세요. 자꾸 저기 지도로 외우시면 좀 더 쉬울 거예요. 그 다음에 용정 위쪽에, 그 용정, 옌길 그 위쪽 그 북간도 쪽에 증강단 외워주시고, 대한국민회 외워주시고, 의금부도 있는데 무슨 의금부도 아니고 그냥 의금부라 걔는 빼요. 증강단과 대한국민회 외우세요. 증강단 화살표 얘가 북로군 정서가 되고 부민단이 서로군 정서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블라디보스토크 연해주에서는 건어패 중요하고요. 건어패 꼭 외워야 된다면 두 개만 일단 외우세요. 건어패랑 대한국민의회 두 개만. 물론 다 외우면 좋겠지만 건어패 대한국민의회. 그 다음에 밀산의 한흥동 하나잖아. 하나니까 외워야 됩니다. 밀산, 한흥동, 이상설 너무 중요한 사람이죠. 자, 그래서 이렇게 이게 1910년대입니다. 이거를 어려워해요. 근데 내가 이걸 완벽히 외움으로써 난 1910년대 문제를 반드시 맞추리라 이런 마음으로 공부하시고요. 너무너무 중요한 단체들입니다. 이게 이제 연해주와 만주, 간도 일대의 그런 독립운동 기지고요. 미주 지역은요, 위치로 외울 필요 없고 딱 3개 있어요. 하와이까지 포함해서 미주 지역, 뭐 이승만과 관련이 있는 단체가 있겠죠. 자, 미주 지역에는 3개가 있다. 미주 지역 나오면은 안창호 아니면 이승만이에요. 여러분, 안창호 선생님이 저기 흥사단 만들고, 이제 샌프란시스코에서 막 이렇게 사탕수수, 막 농장에서 일하면서 우리 그런 민족운동을 추진했다라는 거 예전에 막 무한도전에도 나오고 그랬었거든요. 일단, 미국에 있었던 건 대한인국인회가 있습니다. 대한인국민회. 대한인이라는 의미가 외국에 있는 우리나라 사람들을 만든 것 같은 느낌이잖아요. 우리가 무슨 한인타운이란 말을 많이 쓰죠. LA 한인타운. 이런 식으로 대한인국민회 동그라미 해놓고 안창호, 이승만이 조직합니다. 안창호, 이승만. 그래서 이제 독립운동 자금을 지원했던 단체고요. 흥사단. 안창호. 역시 흥자 들어가고, 안창호, 히읗이죠. 이승만은 히읗이 없죠. 그래서 흥사단은 안창호예요. 이런 식으로 히읗. 역시 그 대한인국민회에도 안창호가 있긴 하지만 대한인국민회에는 또 이승만이 들어갔다는 게 또 특징이니까 흥사단은 안창호만 만든 거예요. 안창호가 샌프란시스코에서 거기에 있는 한인들을 모아가지고 만든 민족운동 단체예요. 그때 한인들이 되게 많이 좀 이렇게 천대를 받았었대요. 거의 노예 취급으로 천대를 받았는데 안창호가 이런 흥사단을 만듦으로써 이런 거기에서 일하는 우리 민족들의 그런 인권이라던가 여러 가지를 도와주는 그런 일을 했다고 합니다.
우리끼리 좀 뭉쳐서 잘 살자, 힘이 돼주자, 그러면서 이제 약간 독립운동에 관련된 일도 하고, 흥사단 안창호,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도산 안창호, 저기 우리 압구정 쪽에 도산공원 있죠? 그 안창호 선생에 대한 여러 가지 박물관이 거기 있어요. 그리고 대조선국민군단, 대조선국민군단 하와이, 박용만이 하와이에서, 박용만 하와이. 대조선국민군단, 대조선국민군단. 이거 하와이는 어떻게 외우면 좀 좋을까? 대조선국민군단, 대조선. 어떻게 뭐 만들 수 있는 건수가 없으니까 여러분 자꾸 공부합시다. 대조선국민군단, 박용만, 하와이. 자, 아무튼 이 세 개예요. 이게 미주 쪽입니다. 미주. 그러니까 어쨌든 미국 국내에는 대한인 국민에 있고요. 안창호, 이승만. 흥사단 하면 무조건 안창호. 그리고 대조선 국민군단. 우리가 대조선이란 말은 거의 잘 안 쓰거든요. 대조선 국민군단은 하와이입니다. 대조선 하와이, 대조선 하와이 이렇게 좀 기억해 주세요. 대조선 하와이 이렇게 딱 생각이 나야 됩니다. 그래서 이게 미주에서의 독립운동 단체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얼마나 해외에서 천대받고 힘들고 굶고 막 이런 상황에서 이렇게 독립운동 단체도 만들었다라는 게 대단하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공부하시면 어떨까 싶네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우리가 1910년대 국내에선 힘드니까 국외에 여러 단체들을 만들고 있는 상황이었어요. 그런 와중에 국내에서 이렇게 탄압이 이루어지는 와중에도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3.1운동을 일으킬 수 있었는지 그 부분을 이제 한 번에 모아서 필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1운동 어떤 식의 배경이 있었고 어떤 식의 결과가 있었는지 한번 필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자, 3.1운동은 아시다시피 1919년에 일어났죠. 1919년. 1919. 자, 3.1운동의 배경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배경은 이제 흰색으로 한번 써볼게요. 3.1운동이 일어나기 전에 일단 국제적인 배경이 있었습니다. 우리도 뭔가 자극을 받았기 때문에 3.1운동이 일어났겠죠. 3.1운동은 뭐였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났었어요. 3.1운동 전에 1910년대에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나서 미국 대통령 윌슨이 이런 말을 합니다. 어떠한 작은 국가도 약소민국도 그들의 그러한 미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라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말은 뭐였냐면 승천국에는 해당되지 않고 패전국에만. 이제 그때 당시 패전국은 독일 아닙니까? 독일,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이런 패전국의 식민지들을 독립시키기 위한 그런 말이었지 승전국의 식민지는 해당되지 않았었어요. 예를 들어서 이때 당시에 이제 미국은 이제 베트남을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고 막 그런 거 있었잖아요.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고 뭐 그런 식의 베트남, 프랑스네 죄송해요. 필리핀을 식민지로 만들고 있었고 이러한 분위기였기 때문에 승전국은 자기네들 식민지를 하나도 내놓지 않았어요. 윌슨의 민족자결주의는 무조건 패전국에만 해당되는 거였는데 우리는 몰랐던 거지. 그런 분위기를 몰랐고 어쨌든 아무리 약한 민족이라도 스스로 독립할 수 있고 스스로 자기의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자극을 받은 거지. 전혀 관련 없었지만 물이 사려 걸렸네. 자,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미국 대통령 윌슨의 민족자결주의. 어쨌든 우리나라 식민지인 이 상황에서 민족자결주의가 되게 좀 큰 우리한테 방향을 일으켰던 거죠. 그럼 우리도 스스로 뭔가 민족의 미래를 결정할 수 있으면 독립의 의지, 우리도 독립할 수 있다. 막 이런 식으로 결심을 한 거고 해외에서도 도와줄 거다. 이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그 다음에 아까 얘기했지만 너무너무 중요한 증광단에서 이미 독립선언을 했다라는 거. 무오년이다. 그래서 이 말을 다른 말로 무오독립선언이라고 합니다. 1919년보다 한 1년 앞서서 1918년 11월에 무오독립선언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이제 도쿄에 있었던 이제 청년들이 도쿄로 유학 갔던 청년들이 일본 본토에서 독립선언을 했다라는 건 정말 위험한 일이었겠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위험한 짓을 했다라는 겁니다. 그런 그 용기에 우리가 영향을 받아가지고 우리도 독립하자라는 영향을 또 자각을 받은 거죠. 자, 조선 청년 독립단.
조선청년독립단은 이제 도쿄에서, 그리고 증강단 같은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죠. 증강단은 북간도에서, 간도. 그래서 도쿄에서 이제 28 독립선언이 있었습니다. 바로 3.1운동 직전에. 그래서 이거는 1919년 28 독립선언. 이런 식의 배경이 있었어요. 이러한 분위기에서 3.1운동을 우리가 이제 준비를 하게 됩니다. 3.1운동은 누구 준비를 하게 되냐면, 핑크색이 너무 잘 안 보여서 빨간색을 쓰고 싶은데. 보이네. 좀 진해지니까 보이네요. 자, 3.1운동은 누가 이거를 준비하게 되냐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한용운 많이 들어보셨죠? 손병희는 천도교, 산용운은 불교, 그렇죠? 이승우는 기독교. 이런 식으로 종교계 인사들. 그나마 종교계 인사들은 너무 심하게 감시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단체는 원래 좀 어느 정도 좀 풀어주는 분위기가 있었고, 또 종교단체는 그런 또 멤버들이 많았잖아. 그 전도의 목적도 있었고, 이런 식으로 전도한다, 우리의 종교를 이렇게 유포한다는 식으로 해가지고 거기다가 독립운동에 관련된 밀서를 보낼 수도 있었고, 좀 이렇게 일본한테 약간 눈속임을 하기가 좀 쉬웠어요. 그래서 종교계 단체가 있었고, 거기다가 민족 지도자. 잠시만요. 펜이 너무 안 나온다. 민족 지도자 같은 경우에는 좀 말 잘하고 근거 있고 약간 좀 뭐랄까 존경을 받았던 그런 사람들. 그때 당시 최남선이 있었죠. 막판에는 이제 변절했지만 그때 당시 독립선언문 만들 정도만 해도 그렇게 그러진 않았거든요. 어쨌든 민족 지도자 그리고 학생 단체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3.1운동을 이제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모여가지고 이제 독립선언문을 만든 다음에 최초의 3.1운동 시작은 너무 안 나온다. 잠시만요. 너무 뻑뻑하네. 자, 독립선언서 낭독. 펜 좀 교체할게요. 펜 좀. 끊어. 편집해. 끊어. 편집점 잡고. 아, 거지 같아, 진짜. 펜이 너무 안 나와. 필기 하다가. 안 걸리겠어. 잠시만요. 제가 또 완벽주의자이기 때문에 또 필기가 너무 지저분하면 견딜 수 없습니다. 펜을 바꿔야 되겠어요. 왜 이렇게 약간 좀 흐리게 나오지? 에이, 잠깐만. 요래놓으면 요거 편집 안 하고 나가고 이승만이 한 게 하나도 없는 거? 날도 알지. 근데 또 이렇게 강의에서 제가 너무 또 이승만 까면 또 뭐 여러 가지 말이 나옵니다. 그냥 그런 부분은 따로 다뤄야겠죠? 그러니까 이승만을 까느냐 안 까느냐부터 시작해가지고 막 그런 거를 막 이제 정치색을 나타낸다고 하니까 기본적인 강의에서는 그런 구체적인 얘기는 하지 않죠. 뭐 돈 빼돌렸네 어쨌네 뭐 이런 거. 그거는 이제 사실 이제 우리가 임시정부를 공부하게 되면 어느 정도 눈치를 챌 수 있겠죠. 왜 이승만을 쫓아내는지에 대한 부분은 성과도 없었고 외교적인 성과가 없었고 이승만 얘기하면은 뭐 약간 기회주의자 잘하네. 왜 우리는 이승만을 대통령을 한 건가요? 그냥 그때 당시에는 외국 가가지고 공부하고 영어 잘하고 막 이 박사 막 이러고 그냥 뭐랄까 미국물 먹고. 근데 사실 이승만이 대통령이 된 거는 미국이 도와준 거지. 이승만이 미국을 등에 업고서 우리나라 대통령이 된 거죠. 이승만은 원래 최초에 우리가 뽑지 않았어요. 우리는 국회의원만 뽑았지. 그냥 대통령이 돼버렸지. 그때 당시 김구가 있었으면 안 됐을걸? 이제 좀 나온다. 아우, 아까워. 펜이. 자, 가서. 자. 다시. 자, 이렇게 종교계 민족주의자 학생들이 모여서 결국에는 이제 이 중에 다시.
이렇게 종교계 민족지도자 학생들이 모여서 이 중에서 여러분들 아시다시피 유명한 민족대표 33인이 독립선언서를 낭독합니다. 뭐 독립선언문 낭독. 태화관에서 낭독을 하죠. 근데 이때 이제 독립운동을 이끌지 않고 자진 이렇게 우리 잡아가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강제 연행은 아니죠. 자진 뭐 자수 해가지고 연행됐던 그런 부분에 대해서 많이 비판을 받긴 하는데 어쨌든 이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했고 이런 3.1운동을 이렇게 3.1운동을 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들었던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인정을 해야 되는 겁니다. 자, 어쨌든 독립선언서를 낭독했는데 이러고 나서는 이제 탑골공원에서 이제 독립운동이 일어났고요. 기다렸던 사람들이 결국 독립운동, 대한독립 만세 이렇게 시작하면서 사람들이 막 도시부터 시작해가지고 결국 전국으로 확산이 돼요. 그래서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다소 무력적으로 바뀝니다. 평상시에 괴롭혔던 이런 일본인 지주라던가 일본 그런 경찰서 같은데 그런 거를 약간 습격하기도 하고 조금 무력적으로 바뀌어요. 근데 우리가 그렇게 무력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었던 건 일본이 너무 무력적으로 우리를 진압했기 때문이죠. 그렇게 무력적으로 진압했던 부분은 교재에도 나오지만 대표적인 사건이 뭐 유관순의 순국도 있죠. 그런 것도 있고 총과 칼로 엄청나게 무력 진압을 했어요. 그중에 대표적인 사건이 바로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이죠. 화성 제암리 학살 사건은 정말 잔인합니다. 그 화성 제암리 교회 사람들을 모아가지고 청년들을 모아가지고 거기는 남자들을 모아서 무슨 꼭 우리가 발표할 게 있다, 뭐 사과할 거다, 뭐 이런 식의 의미로 이렇게 사람들 모은 다음에 불을 질러버렸어요. 불을 지르고 막 나오는 사람들을 모두 다 총칼로 죽여버리고 엄청나게 심한 학살을 했습니다. 그런 식의 무력 진압을 했다라는 거. 이 전국으로 확산되는 과정에서 일제의 무력 진압이 있었다. 자, 그리고 이제 전국으로 확산되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 국내부터 해서 국외로 이제 국외로 확산이 되죠. 뭐 만주부터 해가지고 연해주, 미국까지 해가지고 국외로 이렇게 확산이 된다라는 거. 자, 이런 식으로 3.1운동은 가장 심플하게 정리를 했어요. 독립선언문을 낭독을 하고, 독립선언문 낭독 사건을 일단 낭독하고 전국으로, 도시부터 도시, 처음에는 도시부터 시작해서 전국으로 확산되고, 이제 국외로 확산되고, 만주, 연해주, 미국 이런 식으로 확산이 됐다. 자, 그러면은, 자, 요거는, 배경이었고, 그 다음에 이번에는 결과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3.1운동의 결과가 제일 중요하죠, 사실. 3.1운동의 결과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전에는 엄청나게 무단 통치, 강압적인 무단 통치에서 우리의 이런 응집력을 보여준 뒤로는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됩니다. 너네들이 이렇게 독립 의지가 있으니 너네들이 인간적으로 대해줄게 이런 식으로 약간 문화 통치로 바꿨지만 실제로는 친일파를 양성하게 되죠. 어쨌든 일제의 통치 방식을 바꾸게 만들어준 엄청나게 큰 사건이라는 거, 대표적인 사건이라는 거죠. 3.1운동. 무단 통치에서 문화 통치로 바뀌게 되고요. 두 번째는 이렇게 전국적으로 이렇게 3.1운동, 대한독립 만세 이런 것들을 보면서 이제 바깥에 있는 독립운동 기지를 만들었던 1910년대 아까 막 증광단, 서로군정서, 북로군정서, 부민단 되게 많았잖아요. 그런 단체에서 와, 국내에서 이렇게 독립운동의 의지를 보여주다니 우리가 더 열심히 사람들을 모으고 결성해서 우리가 결집해서 독립운동에 대한 우리가 뭔가 보여줘야겠다. 일제와 싸워야겠다. 이런 식의 국외에도 자극을 받은 거예요. 이런 무장독립단체가. 그리고 더 많은 무장독립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무장독립 투쟁에 뭔가 불씨를 붙여줬다. 불타오르게. 뭔가 자극을 줬다. 그러면서 또 다른 나라한테 자극을 줍니다. 중국에게도 자극을 줘서 중국이 일본에게 좀 대항하는 중국의 오사운동이 일어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인도에도 영향을 끼칩니다. 인도에도 일대 영국의 식민지 지배를 받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인도의 간디가 비폭력 불복종 운동을 한다던가 이게 다 3.1운동의 영향을 받은 거예요.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 운동. 그러면서 가장 중요한 결과는 뭡니까? 뭔가 우리가 이게 또 3.1운동을 하는데
우리 정부가 없잖아. 정부가 너무 여러 개 있는 거예요. 그때 한성 정부도 있었고, 아까 대한 강북군 정부부터 해가지고 뭐 대한 국민의회 있었고, 너무 여기저기 띄엄띄엄 있으니까 우리를 하나로 만들어줘. 우리는 이제 독립을 할 거고, 독립을 하려면 우리의 정부가 있어야 된다. 뭔가 센터, 컨트롤 타워가 있어야 된다는 생각을 하면서 결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되는 대한민국 임시정부. 수립하게 되는 결과를 가져오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때 3.1운동을 했기 때문에 정부가 필요성을 느꼈고, 정부의 필요성을 느꼈고, 하나로 응집된, 하나로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게 된 거예요. 그래서 3.1운동은 이렇게 배경, 3.1운동 결과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배경도 시험에 너무 잘 나오고, 윌슨의 민족 자결주의 진강단의 무독립선언 추가로 좀 공부해 주시고, 우린 고급 과정이니까. 그리고 도쿄 28선언, 그래서 이제 이런 종교계 민족 지도자 학생들이 이렇게 3.1운동을 일으켰고, 결과는 통치 방식이 바뀌었고, 무장 독립투쟁이 더욱더 활발해졌고, 중국의 호사운동, 인도의 비폭력 불복종운동, 결국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게 3.1운동의 내용입니다.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이제 줄여서 임정이라고도 많이 얘기를 합니다. 임시정부.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우리가 하나로 통합하기 전에, 그전에는 좀 다양한 임시정부가 또 있었어요. 자, 국내에는 이제 그때 당시 우리는 수도를 한성이라고 했었거든요. 그래서 한양하면 한성정부. 한성정부의 대표적으로 또 이승만이 있었고, 그리고 아까 연해주에 있었죠. 연해주에서는 대한국민의회. 하나 더 한다면 대한광복군 정부도 있습니다. 적을게요. 대한광복군 정부. 이런 식으로 뿔뿔이 흩어져 있는 거야. 그리고 상하이에 대한민국 임시정부. 요렇게 세 개 막 몇 개야, 네 개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은 뭔가 하나로 응집되기 힘들잖아. 우리가 정부야, 우리가 대표하는 정부야, 이런 식으로 서로 나오니까 안 되겠다. 하나로 통합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에 이제 통합을 하게 된 게 대한민국 임시정부입니다. 근데 이 중에서 원래는 국내로 하자고 많이 얘기를 했었어요. 아니면 연해주로 하자. 연해주로 할 경우에는 무장 독립투쟁 쪽이에요. 싸우자, 이런 쪽이었고, 국내에서 하기에는 너무 어려웠어. 국내에서는 발각될 위험이 너무 많고, 일본의 탄압이 있기 때문에 좀 어려운 상황이었고, 그래서 결국 상하이는 사실 좀 너무 멉니다. 우리나라에서 뜬금없이 멀어요. 상하이는 상해. 그 상하이에 한다는 이유는 상하이에는 되게 좀 해외의 그런 공사관들, 외교적인 공사관들이 많은 곳이었어요. 그래서 상하이는 좀 외교 쪽으로 유리한 곳이었죠. 그래서 결국은 상하이로 결정했어요. 그 말은 외교 라인 쪽으로 하겠다라는 결심이었죠. 그래서 이때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만들 때도 외교를 중요시할 것이냐, 아니면 싸울 것이냐, 투쟁이냐, 외교냐 투쟁으로 많이 싸웠습니다. vs. 자, 외교를 주장한 사람은 이승만이었고, 투쟁을 주장한 사람이 이동희였죠. 그래서 이렇게 주장하다가 결국에는 이러한 주장 그대로 결국에는 외교 라인을 손을 들어줬기 때문에 이승만이 결국 대통령이 된 거고, 이동희 같은 경우는 국무총리급이 된 거죠. 이때부터, 대한민국 임시정부 때부터 우리나라는 좀 특별한 공화정체제가 됩니다. 이게 좀 웃겨요. 외국 같은 경우에는 대통령, 부통령 이렇게만 있고 국무총리가 없는 경우가 많아요. 총리라는 거는 약간 내각 책임제, 왕이 있고 총리, 수상이 있고 대통령도 있고 국무총리도 있는 뭔가 특별한 우리나라만의 한국 특유의 공화정체제는 우리나라에 있는 겁니다. 외국에도 있긴 한데 좀 우리나라에 좀 특이한 체제예요. 이게 이미 임시정부 때 이렇게 생겼다라는 거. 어쨌든 그렇다는 거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 외교와 투쟁이 싸우다가 결국 누가 이겼냐면 외교 중심으로 하기로 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상하이에 위치하게 된 겁니다. 상하이가 외교에 유리하기 때문에, 만약에 이제 일본하고 싸우자, 무장투쟁 그랬으면 아마 연해주에다가 했겠죠. 자, 그러면서 이제 이 임시정부의 활동을 한번 살펴보면은요, 임시정부는 어떠한 활동을 했느냐. 먼저 이제 비밀 연락망을 만듭니다.
우리가 이제 국내에도 왔다 갔다 막 비밀 연락을 해야 되잖아. 임시정부에서 이런 일을 추진하고 있다. 빨리 애국 자금을 마련해다. 막 이러고 이제 인원이 몇 명만 투입될 테니까 준비해라. 막 이런 식의 비밀 연락만도 필요하고, 그리고 이제 외교를 중시했기 때문에 외교적으로는 어떤 활동을 했는지, 그리고 이제 출판 사업도 합니다. 임시정부가 도대체 어떠한 활동을 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자, 비밀 연락망은 요거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연통제 들어보셨죠? 연통제. 교통국, 뭐 이런 거. 연통제는 비밀 연락망을 연통제라고 하는 거. 비밀 이런 연락 조직, 비밀 행정 조직. 그러니까 이런 대한민국 임시정부가 상하이에 있지만 국내에도 자금을 조달하는 사람, 아니면 인원을 조달해주는 사람, 뭐 그리고 무기를 조달해주는 그런 행정 조직이 국내에도 몰래 박혀 있는 거죠. 그게 연통제로 이렇게 좀 이렇게 연결되어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연통제는 비밀 행정 조직. 교통국은 통신망, 통신조직, 뭐 통신망. 그래서 교통국을 통해서 몰래 이렇게 연락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때 당시 통신기관이라고 하면 이제 암호를 뭐 낸다던가 아니면 주로 사실 서찰로 했는데 교통국은 그런 거를 이용하는 거고요. 그리고 연통제와 교통국은 모두 다 안창호가 주도했다라는 거. 이런 비밀 연락망 이런 것들이 있고, 그리고 비밀 연락망 연통제와 교통국을 통해서 뭐를 주로 이렇게 왔다 갔다 많이 했냐면 자금이 필요하죠. 상하이 내부에선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거의 없기 때문에 국내에 정말 깨어있는 부자들이라던가 뭐 그때 당시 기생도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애국공채라고 해가지고 그거를 뭐 독립공채라고도 하거든요. 공채. 그런 사람들이 돈을 모아가지고 그것을 발행해서 그런 거 이제 독립운동 자금이죠. 군자금. 이런 것들 자금을 마련해서 독립공채를 발행하기도 했다. 이런 식의 비밀 연락망이 있었고, 외교 쪽은 어떤 것이 있느냐. 김규식을 파견하긴 했는데 그 성과는 없었는데, 파리 강화 회의에 우리 임정요원을 파견하기도 했다. 김규식을. 외교의 대표적인 사람이죠. 그래서 김규식은 나중에 이제 김구 선생과 함께 북한으로 가기도 했었죠. 그런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서. 그래서 김규식은 파리 강화회에 파견하기도 했지만 성과는 딱히 없었다. 그래도 어쨌든 그 미국에다가 구미위원부를 만들었죠. 구미위원부를 설치하기도 했다. 이런 것들이 외교적인 일인데 사실 성과가 없었다는 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출판은 뭐 독립신문 만들었고, 독립협회에서도 독립신문이지만 임정에서도 독립신문이에요. 독립신문을 편찬하기도 하고, 이때 당시에 이제 사료에 대한 연구를 하면서 이런 한일 관계, 일본이 우리나라의 그런 역사 왜곡에 대항해서 한일 관계 사료집을 임정에서 만들기도 했습니다. 또 우리 역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의 임정에서 했던 일은 이런 세 가지가 있고요. 자,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이렇게 만들어서 이어졌는데, 국내에서 아니 임시정부가 상하이에서 만들어졌는데 뭔가 우리의 삶은 왜 계속 힘들고 뭔가 드라마틱한 뭔가 소식이 안 들려. 도대체 독립이 되는 건가? 우리 계속 이렇게 일본의 식민지로 계속 이렇게 쭉 가는 거 아닌가? 뭔가 불안한 거야. 보여지는 게 없어. 그리고 외교적인 성과가 실제로 너무 미흡하고 눈에 보이는 것도 없었지만 정말 없었어요. 이러니까 이제 안 되겠다. 결국에는 이제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는 거죠. 이동희를 지축으로 해가지고 뭐 신채호부터 해가지고 아예 이런 임시정부를 갈아엎자. 거 봐라. 우리가 투쟁 쪽으로 가자고 하지 않았냐. 외교 쪽으로 해봤자 아무도 안 도와준다. 실제로 미국도 제대로 안 도와줬고 영국, 프랑스 도와줄 수가 없죠. 왜냐하면 이미 그 전에 일본이랑 다 손잡았잖아. 영국이랑 영일동맹 맺었지. 뭐 미국이랑은 가스라테프트 조약 맺었지. 다 뒤에서 봐주기로, 일본 봐주기로 했는데 우리 말을 들어줄 리가 없지. 그러니까 외교적으로 성과가 없었고 결국에는 우리가 약간 투쟁적인 모습을 보여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결국 국민대표회의가 열립니다. 임시정부 과연 어떤 식으로 이루어질 것이냐, 임시정부 어떻게 우리가 이제 이끌고 갈 것이냐. 외교 성과가 위협했기 때문에 거의 없었다고 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국민대표회의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때는 이제 두 개로 나눠지게 됩니다. 창조파와 개조파. 아예 갈아엎자. 임정 다시 만들자. 창조파는 대표적으로 신채호.
아니다. 아예 이제 없앨 수는 없다. 조금씩 우리가 좀 보완해 가자. 이게 개조파예요. 안창호. 요런 라인으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제 창조파가 이기지 않았어요. 임정을 아예 없애지는 못했어요. 그래서 창조파는 이제 핑크색은 나오지는 않네. 창조파는 나중에 결국엔 탈퇴하게 됩니다. 신채호는 이제 탈퇴하고 완전 무장 독립적으로 이제 돌아서게 되죠. 그래서 외교 성과 위협하고 그러니까 이제 결국엔 이승만을 쫓아내고 이승만을 이제 내려가게 되고 이승만이 이제 몰라 이런 식으로 이제 외교 쪽도 못하겠고 그냥 나 임정 안 할래. 그래서 이제 이승만은 나가고 구미위원부로만 계속 이제 있고 결국 이제 국무령제로 이 공화정책 없애고 국무령제로 바꿉니다. 요건 읽다가 교재에 정리된 거 한 번 더 보도록 할게요. 국무령제는 약간 내각제, 내각 책임제라고 볼 수 있어요. 공화정제로 해가지고 너무 외교적으로 성과가 없지 않냐. 여러 사람의 의견을 듣는 식의 약간 내각 책임제로 바꾸자. 내각제로 바꾸자. 이렇게 국무령제고요. 국무령제에서도 대표를 이제 김구로 올렸다가 김구가 국무령제는 또 싫고 주석제로 바꾸자. 주석은요, 사실 우리가 막 김일성 주석 이런 것 때문에 주석이 약간 독재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때의 주석제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냥 내가 그냥 이 단체의 그냥 대표다. 그 사람 중에 하나다. 이런 식으로 이끄는 사람 중에 하나다라는 식으로 주석이었지. 이 막 독재적인 주석 그런 채는 아닙니다. 그러니까 오히려 국무령제보다도 더 대표가 아닌 좀 약간 좀 겸손한 명칭이라고 해요. 그 주석은 어쨌든 김구가 이제 주석제로 김구가 아무도 맡으려고 하지 않은 임정을 이끌게 되죠. 그래서 이때 주석제일 때 김구가 한인애국단을 만들게 돼요. 그래서 우리가 들어본 것과 같이 뭐 이봉창 의사 막 그리고 윤봉길 의사 도시락 폭탄 이런 게 다 이때 나타난 거죠. 한인애국단 뭔가 국내의 성과를 보여주기 위해서 그래서 주석제로 바꾸고 이때 이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합니다. 이때는 이제 거의 1940년대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우리 광복군을 창설해서 우리가 국내 진입작전을 이제 미리 준비를 하고 1940년대 대일 선전포고를 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본하고 영국이랑 손을 잡아서 일본하고 대표적으로 싸우겠다. 그러나 나중에 아쉽게도 우리가 정말 싸워서 광복을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미국에서 이제 히로시마 원자폭탄으로 그냥 갑자기 우리는 벙찌게 광복을 하게 된 거죠. 물론 그것으로 인해서 광복이 된 건 고맙긴 한데 약간 좀 우리 손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뒤로 미국의 간섭을 받을 수밖에 없었고 우리나라 남한은 미군정 또 북한은 소련정 그러면서 이제 남북한이 분단되게 되는 또 안 좋은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김구가 주도했을 때 이때는요 수도를 다시 이때 충칭으로 옮겨요. 충칭 시절이라고 합니다. 상하이에서 임정을 충칭으로 옮기게 되면서 이런 임정의 스타일 자체가 바뀌게 돼요. 무장투쟁 쪽으로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게 되고 한인애국단을 만들고 대일선전포고를 하는 그런 분위기로 바뀌게 됩니다. 자, 임정 부분은요. 그 전에 이제 배경 임정이 되게 많이 나눠져 있었기 때문에 하나로 뭉칠 수밖에 없었고 대한민국 임시정부는 외교와 투쟁을 싸우다가 외교 중심으로 일단 갔었다. 상하이로. 그래서 연통제 교통국 이런 독립공채 그리고 외교 라인 어쨌든 외교를 처음에 중요시 했으니까 외교적으로 뭐를 했는지가 중요하겠죠. 파리강화회에 김규식 파견하고 구미위원부 만들고 독립신문 만들고 한일관계 사료집도 만들고 그렇지만 성과가 없었기 때문에 분열되게 되고 임정의 위기가 오게 되고 국민대표회를 만들었고 창조파 개조파가 싸우다가 결국에는 개조파 쪽으로 가고 그래서 이쪽이 이긴 거죠. 이제 결국 신채호는 탈퇴하고 국무령제로 이제 김구가 김구가 이제 그 임정을 이끌게 되고 주석제로 바꾸게 돼 명칭을 바꾸고 한국 광복군을 창설하면서 약간 무장투쟁 쪽으로 준비를 하게 됐다. 요 부분을 좀 다소 또 어려워하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정보 형태 부분을 한 번 더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자 봅시다. 자, 처음에는 대통령제였죠. 1919년 이승만 그리고 이제 박은식이 2대 대통령 그리고 이제 국무령 중심 내각 책임제로 바꾸게 되는데 이제 국무령 이승만은 임시의정원을 통해 대통령제로 탄핵됐고요. 박은식이 대통령제를 국무령제로 박은식이 바꿉니다. 국무령제로 약간 좀 내각 책임제, 내각제식으로 바꿨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이제 명칭을 국무위원 중심 집단 지도체제. 국무령에서 이제 김구가 이제
이제 추대가 됐는데 국무위원제로 하면서 나도 그냥 위원 중에 하나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개편을 했던 거야. 집단 지도제체. 그러니까는 지도자가 따로 있는 게 아니라 그 집단이 모두 지도자다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집단 지도체제. 이제 명칭이 어려울 거 없어요. 그 다음에 주석 중심으로 바뀌게 됩니다. 국무위원제를 주석제로 개편. 한국독립당의 김구를 주석으로 추대한다. 그러니까 그 많은 일원 중에 그냥 잠깐 대표자가 되는 거지 되게 대표일 뿐이지 권한은 없다. 뭐 이런 게 약간 김주석제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주석은 김구, 그리고 이제 주석, 부주석, 또 부주석을 두죠.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그래서 이제 결국 주석은 김구, 그리고 김규식을 부주석으로 선임하면서 주석, 부주석 제도로 바꿨다. 그래서 이게 짧은 기간 동안에 1919년부터 1944년 채 얼마 되지 않았는데도 약간 정치적으로 많이 바뀌게 되고 임정이 많이 혼란을 겪었구나. 이런 식으로 파악을 하시면 돼요. 크게 봤을 때 대통령제, 국무령제, 주석제만 아셔도 상관없습니다. 자, 그리고 명칭만 좀 바뀐 것 뿐이지 뭐 그렇게 대통령제가 내각 책임제로 바뀐 거고, 내각 책임제 중에서도 좀 우리 집단이 모두 대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냥 바뀐 게 주석제로 바뀐 거고요.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임정까지만 나가고요. 다음 시간에는 1920년대, 1930년대 독립운동을 할 건데 20년대, 30년대가 훨씬 더 내용이 많아져요. 단체가 많아지니까 다음 시간이 조금 더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최대한 여러분들이 심플하게 정리할 수 있도록 설명을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오늘은 43강까지 진도 나갔고요. 자, 어쨌든 수업이 유익하셨다면 여기 있는 좋아요, 그리고 구독 안 하신 분들 구독 꼭 부탁드리고요. 아니, 이게 어디 갔지? 여기는 내 책이 어디 갔지? 자, 한나의 역사 스캔들도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 만날게요. 안녕!